사마천의 공부와 여행이라는 제목으로 사마천 여행을 집중적으로 좀 여러분들한테 전해드릴까 합니다. 그래서 사마천 공부와 여행에 있어서는 여행에 중점을 둬가지고 공부를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마천의 초상화고요. 오른쪽은 사마천 판본입니다. 사마천 초상화 가운데서 가장 권위 있는 초상화입니다. 이 초상화는 보시면 사마천 수염이 없죠, 그죠? 그리고 쭈글쭈글한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마천은 황제 무제입니다. 그 당시에 무제 앞에서 바른말 하다가 괘씸죄에 걸려서 옥에 갇힙니다. 그때 사마천 나이가 47살입니다. 그리고는 48살에 접어들었을 때 옥에서 풀려날 줄 알았더니 오히려 헛소문이 흉노, 사마천은 이릉이라고 하는 젊은 장수를 변호하다가, 이릉은 이제 흉노와의 전투에서 중과부적으로 항복한 사람입니다. 근데 전부 다 이릉을 비난할 때 사마천이 나서가지고 이릉이 그런 사람이 아니다. 내가 평소 때 이릉을 지켜봤는데 언젠가는 탈출해서 나라에 큰 보답을 할 것이다 라고 변호하는 바람에 황제의 심기를 건드립니다. 니까 짓게 뭘 하냐. 그리고 사마천은 이릉을 변호했을 뿐만 아니라 총사령관인 이광리라고 하는 사령관의 작전 미스를 거론을 합니다. 근데 이 이광리가 황제인 무제하고 천안매부 사이야. 그래가지고 니까진 놈이 그 태사령 벼슬이라는 거는 문서를 담당하는, 오늘날로 얘기하면 국가기록, 그 다음에 국립중앙도서관 관장, 뭐 이런 벼슬이거든요. 그래서 국가 정책에 끼어들 만한 자리는 아닙니다. 그런데 한나라 무제가 하도 답답하니까 사마천에게 야, 너는 어떻게 생각하냐라고 물어봤어요. 하문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사마천이 황제의 심기도 좀 풀어줄 겸, 그리고 조정의 신하들이 전부 다 이릉한테만 손가락질을 하는단 말이죠. 숫자가 5,000명의 결사대를 가지고 7만 명하고 싸웠는데 이길 수가 없는 상황인데 전부 다 자살을 해야지 말이야, 구차하게 살아남고 항복했다고 막 비난을 퍼부으니까 사마천은 못마땅했죠. 이릉이 승리할 때는 이릉이야말로 최고의 장수다라고 입에 침도 안 바르고 침이 마르도록 칭찬하던 인간들이 갑자기 표변을 해버리니까 그런 것도 못마땅하고 해서 황제한테 바른 말을 합니다. 이릉을 얘기하고 그 다음에 작전도 문제가 있다. 왜 제때 구원병 안 보내줬냐, 이런 거죠. 이게 이제 황제의 심기를 건드렸죠. 하필이면 황제의 처남을 건드렸단 말이에요. 왜 그러냐면 황제의 부인 이부인이라고 하는 무제가 제일 그 당시에 사랑하고 있던 여자의 오빠란 말이야. 그러니까 이게 사랑에 시든 여자 같으면 문제가 없는데 한참 사기에 보면은 참 유명한 가슴을, 폐부를 찌르는 유명한 명언들이 많은데요. 그 가운데 하나가 여부리가 아까 잠깐 얘기한 진시황의 생물학적 아버지라고 하는 여부리가 진나라에 건너가서 진나라의 실권자한테 가장 사랑을 받고 있던 화양 부인한테 로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화양 부인이 안국군이라고 하는 최고 실권자에게 가장 사랑을 받고 있는데 자식이 없어. 아까 말씀드린 진시황의 법적 아버지를 왕으로 세우기 위해서 이제 로비를 하는 겁니다. 그때 남긴 유명한 여부리의 얘기가 색세이 애이라고 하는 유명한 말입니다. 색이 시들면, 미모가 시들면 사랑도 시드는 법이다 라는 유명한 말을 해요. 무슨 얘기가 여기까지 왔죠? 가끔 제가 이렇습니다. 예. 이부인, 그죠? 예. 해필이면은 한참 빠져있는 이부인의 오빠를 건드렸단 말이죠. 그러니까 황제가 니까짓기 뭘 하냐고 해서 옥에 가둡니다. 그리고는 그 이듬해 사마천 나이 48살에 흉노 쪽으로부터 사신 하나가 건너와가지고 항복한 이릉이 흉노 군대에게 군사훈련을 시키고 있다. 이런 헛소문이 들려옵니다. 나중에 헛소문으로 밝혀지죠. 이게 반역이단 말이죠. 그래서 반역자의 편을 들었으니까 또 사마천도 반역자다. 그래서 48살에 사형 선고를 내립니다. 사마천이 사기를 쓰고 있던 상태에서 사기를 완성하지 못한 상태였단 말이죠. 그래서 살아남아서 사기를 완성하려고 하는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사관 집안의 자식으로서 반드시 역사책을 써라. 그리고 아버지한테 눈물로써 그 유언을 받들겠다라고 맹세를 했고,
또 자기가 평생 공부해온 게 이거고 역사책을 쓰는 거였고 마지막 결실이. 그 사마천은 자신에게 주어진 집안과 시대적 책임감을 다하기 위해서 살아남아야 되겠다. 그 당시 한나라 법에 따르면 사형수가 살아남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돈을 내는 방법이 있고 속전이라고 합니다. 또 하나는 자기 자신의 성기를 자르고 내시가 되는 겁니다. 아무도 도와주지도 않고 면회도 안 옵니다. 사마천은 옥에 갇혀있는 약 3년 동안 세상과 세태와 인심에 대해서 다시 생각합니다. 인간의 본질에 대해서 다시 생각합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책에는 어떻게 되어 있냐 그러면 사마천이 궁형이라고 하는 치욕스러운 형벌을 자청하고 살아남아서 사기를 완성한 까닭은 사기를 마무리 짓기 위해서였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저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사마천이 궁형을 자청했던 가장 중요한 이유 가운데 하나는 표면적인 이유는 사기를 완성하기 위해서였지만 실질적인 이유는 사기의 내용을 바꾸고 싶었다라는 게 제 지금까지 연구 결과입니다. 그래서 사기의 내용이 궁형 전에 사마천이 구상했던 사기하고 궁형 이후하고 저는 완전히 달라졌다고 봅니다. 그래서 인간이 가지고 있는 본질 이런 부분들을 아주 신랄하게 사마천 사기를 읽으면 아픕니다. 굉장히 아픕니다. 좀 유머스럽게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면 사기를 읽으면은 세 가지 인간 유형을 만난다. 반드시. 첫째, 내가 가장 좋아하는 유형을 만난다. 두 번째, 그 반대인 내가 가장 싫어하는, 혐오하는 유형을 만난다. 세 번째는 뭐게요? 나하고 똑같은 유형을 만난다. 이런 전무후무한 인간의 본질을 통찰하는 역사서를 남긴 사마천의 사기 배경에는 사마천의 공부하고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가 있겠죠. 그죠? 예. 저런 유명한 명언들이 있습니다. 독서는 지식의 재료일 뿐 그것을 자신의 것으로 만드는 것은 사색의 힘이다. 제가 한 얘기인 것 같기도 하고 누가 한 얘기인 것 같기도 합니다. 저도 가끔 헷갈리는 게 많습니다. 예를 들면 아까 이제 그 동서양이 다 여행을 중요시합니다. 그래서 서양에 있어서는 여행의 중요성을 얘기하는 유명한 격언 가운데 하나가 여행하는 자가 승리한다. 이런 유명한 격언이 있습니다. 그리고 동양에서는 일본이 있어요. 일본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하냐 그러면 자식을 사랑하면 여행을 보내라. 라는 그런 격언이 있어요. 우리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하나 만들었습니다. 여행을 일찍부터 하게 되면 철이 일찍 난다. 철이 일찍 난다. 그 철이 그 철입니다. 왜? 여행을 하게 되면 봄, 여름, 가을, 겨울을 알게 됩니다. 애들이 콘크리트 사방이 콘크리트 벽에 갇혀가지고 맨날 교실과 학원만 왔다 갔다 하는 그러다 보면 계절이 도대체 지금이 겨울인지 여름인지 알 게 뭐예요. 근데 여행을 나가게 되면 단풍, 그 다음에 눈, 그죠? 꽃, 이런 걸 보게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철이 일찍 나죠. 왜? 철을 아니까. 지금 철이 어느 철이냐라는 걸 알게 되면 철이 일찍 납니다. 인간의 철이 바로 그 철입니다. 똑같습니다. 그래서 여행을 하면은 철이 일찍 난다. 제가 만든 격언인데 이 격언이 될란가 모르겠어요. 그죠? 플로베르라고 하는 유명한 문학가가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행은 인간을 겸허하게 만든다. 세상에서 자신이 차지하고 있는 비중이 얼마나 되는가를 두고두고 깨닫게 하기 때문이다. 중국에서는 여행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무자지서라고 얘기합니다. 글자 없는 책이다. 사마천은 용문에서 태어났다. 이제 사마천의 자서전에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황하의 북쪽, 용문산의 남쪽에서 농사를 짓고 가축을 키우며 자랐다. 어렸을 때 농사 짓고 소 먹이고 그러고 자랐습니다. 사마천은. 용문이라고 하는 그 용문이 바로 사마천이 태어난 고향이 용문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학원 이름 가운데 제일 많은 등용문의 오리지널 플레이스가 바로 여기입니다. 사마천 고향 쪽입니다. 여기 이곳의 이름이 용문이에요. 여기가 황하의 물살이 제일 빠른 곳입니다. 그래서 여기 사는 잉어가 물살을 거슬러서 올라서 상류로 올라가게 되면 용으로 변한다.
그래서 오를 등자예요. 용용자입니다. 그래서 등용문에 고사를 간직하고 있는 지명이 용문이고 이곳이 사마천의 고향에서 그리 멀지 않은 곳이고 사마천 고향인 섬서성 한성시의 별명이기도 합니다. 용문입니다. 진짜로 용이 한 마리 태어났죠. 그죠? 10살 때 고문을 배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마천 조기교육하지 않았습니다. 10살 때 했습니다. 자기 스스로 밝히고 있습니다. 13살 때부터 아버지를 따라서 역사 현장을 다닙니다. 사마천 공부에 있어서 가장 결정적인 작용을 하는 사람은 누구냐면 아버지입니다. 사마천 어머니에 관한 기록은 단 한 글자도 안 남겼어요. 그래서 학자들 사이에서는 어머니가 일찍 돌아가셨을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머니를 일찍 잃었을 가능성이 있다. 그런 얘기가 있는데 아무튼 아버지 이야기는 곳곳에서 나오는데 어머니 이야기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아버지 영향이 컸다는 얘기이기도 하고 그래서 저는 이제 우스갯소리로 중국 역사상 극성 학부모 가운데 어머니 1호는 맹자 어머니고 아버지 1호는 사마천 아버지 사마담입니다. 13살 때부터 역사 현장을 데리고 다녔고 사마천이 성인이 되자 20살이 되자 아버지가 사마천에게 여행을 권합니다. 역사학자가 제대로 된 역사학자가 되려면 책상머리에 앉아서는 안 된다. 천하의 역사 현장들을 직접 네 눈으로 확인하고 와라. 라고 해서 사마천에게 오늘날로 얘기하면은 용돈 좀 주고 배낭 짊어지고 여행을 떠나게 합니다. 그렇게 해서 사마천이 20살에 여행을 합니다. 인류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여행입니다. 왜? 가장 위대한 역사책을 남기는데 가장 큰 역할을 합니다. 이 여행이. 왜? 사기가 가지고 있는 별명 가운데 가장 자랑스러운 별명 가운데 하나가 뭐냐 그러면 문학적 역사서요. 역사적 문학서라고 하는 별명이 붙어 있습니다. 역사 문학을 동시에 아우른 유일한 역사책입니다. 그럼 무슨 얘기냐 그러면 재밌다는 얘기죠. 생생하다는 얘기입니다. 그 생생함은 어디로부터 오느냐 그러면 사마천이 20살 때부터 약 2년에서 3년간에 걸친 역사 현장을 직접 자기 눈으로 보고 왔다는 거죠. 그래서 그 묘사가 남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역사는 시간과 공간의 학문입니다. 시간을 초월할 수 없습니다. 저 타임머신이 발명되기 전까지는 시간을 초월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공간은 확인이 가능합니다. 남아있다면. 공간의 확인이 가져다주는 그 느낌과 충격은 상당히 다릅니다. 직접 현장을 20년 넘게 다녀본 제 상황에서 그 현장이 가져다주는 그 짜릿함이라는 것은 뭐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시공을 초월합니다. 그런 면에 있어서는. 그래 20살 때 젊은 사마천 입장에서는 얼마나 대단히 그죠? 그 충격과 그다음에 그 떨림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사마천이 13살 때부터 아버지를 따라서 역사 현장을 다녔고 20살 때는 오늘날로 얘기하면 우리나라 남북한 합친 땅덩어리의 약 20배 가까이 되는 땅을 여행을 합니다. 지금 보고 계시는 저 땅이 한 300만 제곱킬로미터. 진시황이 천하를 통일했을 때 땅덩어리가 약 300만 제곱킬로미터 됩니다. 그리고 한나라는 그보다 조금 넓어졌는데 다 다니지를 못했기 때문에 잘 보시면 알겠지만 저 강력이 약 250만에서 300만 제곱킬로미터 정도 되고 우리나라가 합친 땅덩어리가 약 21만 제곱킬로미터 됩니다. 그러니까 15배 정도 되는 땅을 2년 내지 3년에 걸쳐서 다닙니다. 사마천이 직접 자기 자서전 태사공 자서에서 한 말입니다. 20살에는 남쪽으로 장강과 해화로 여행하며 해계산에 올라 우임금의 무덤 우열을 탐방한 다음 구이산을 살피고 원강과 상강 두 강은 배를 타고 돌았다. 북으로 올라와 문수와 사수를 건너서 제나라와 노나라의 수도에서 육아의 학수를 배우며 공자의 유풍을 살폈다. 여기가 공자 맹자 고향 지역이거든요. 추와 역지방에서는 향사를 참관했다. 파, 설, 팽성에서는 곤욕을 치렀고 여기가 이제 전국시대 때 사공자라고 하는 맹상군을 비롯한 어중이 떠쟁이들 다 자기 밑으로 거느렸던 그 식객 삼천으로 유명한 인물들의 고향입니다. 여기가.
굉장히 거칠어. 그래서 곤욕을 치렀다라고 얘기한 겁니다. 양초를 거쳐서 돌아왔다. 돌아와서 얼마 뒤 사마천은 낭중이 되어서, 이 낭중은 예비 관료를 얘기합니다. 조정의 명에 따라서 서쪽으로 파촉 이남 방면을, 남쪽으로는 오늘날 운남성 사천성 지역에 해당됩니다. 공작 곤명을 공략하고 돌아와서 보고했다. 사마천이 돌아다닌 전체 바운더리를 얘기를 합니다. 영역을 얘기를 합니다. 근데 재미난 건요, 사마천의 천하 여행에서 가장 결정적인 역할을 한 사람은 아버지죠. 사마탐. 두 번째로 누가 역할을 하냐? 진시황이 합니다. 진시황이 뭐 죽은 지 한참 됐는데 뭔 역할을 하냐? 진시황이 닦아놓은 도로입니다. 진나라가 멸망하는데 가장 중요한 원인 제공이 이 도로 닦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아방궁 건설이 있고 자기 무덤 세우느라고 70만 명을 동원하고 그랬거든요. 근데 그보다 더 많은 인력이 어디 동원되냐 그러면 길 닦는 데 동원됩니다. 왜? 통일된 넓어진 강력에 국가의 중앙정부의 정책이 빨리 전달되기 위해서는 지금처럼 뭐 SNS가 아니지 않습니까? 결국은 길을 통해서 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자기 정책이 원활하게 통일된 넓어진 영역 속으로 빨리빨리 전달되기 위해서 진시황이 가장 총력을 기울였던 부분은 길 닦기입니다. 그래서 장장 무려 5종류의 길을 닦아요. 진시황이. 그게 오늘날로 얘기하면 고속도로, 뭐 국도, 그 다음에 군사 전용도로, 황제 전용도로 이렇습니다. 이 길이 안 닦였으면 사마천이 짧은 시간 내에 천하를 구경을 못해요. 못 돌아다닙니다. 그래서 역사가 참 아이러니컬하다. 그죠? 진나라는 저 길 닦다가 망했는데 그 이후로 100여 년이 지난 다음에 사마천은 저 길 덕분에 자기 자신의 여행을 20살 대여행을, 대장정을 순조롭게 수행할 수 있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사마천이 돌아다니는 데를 좀 구경을 해보겠습니다. 우리도 천하 유람 좀 하겠습니다. 태산입니다. 겨울 태산입니다. 여기가 장강입니다. 장강 계곡으로 들어가는 곳이고요. 우임금의 무덤이 있는 곳입니다. 아까 우열이라고 얘기했죠. 그죠? 공자님 무덤입니다. 공자님 고향인 노나라에 사마천이 꽤 오랫동안 머뭅니다. 공자님 무덤 직접 보고 왔고 육아의 학풍들을 살폈습니다. 그렇게 해서 사마천이 다닌 여행 노선도를 복원을 해보면 이렇게 복원이 됐습니다. 그래서 대개 사마천이 공식 저기 보시면 색깔이 다 다르지 않습니까? 7차례 여행을 다닌 걸로 추정을 하고 있고 20살 대여행 말고도 그 이후로 관리가 돼서도 여행을 갑니다. 그 조정에 공식 출장도 있었지만은 출장 간 김에 다녀온 곳까지 다 합치면은 7차례 정도 여행한 걸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마천의 사기가 그렇게 생생하게 인간 군상들의 삶과 행적을 정말 눈에 선하듯이 그려질 수 있었던 가장 중요한 배경에는 사마천의 여행이 작용하고 있다. 사마천의 여행을 통해서 뭘 하냐 그러면 이걸 합니다. 망라 천하 방실 군문이라고 합니다. 천하에 흩어진 오랜 이야기들을 두루 모아 여기까지입니다. 제왕들이 일어나게 된 자취를 살폈는데 그 처음과 끝을 탐구하고 그 흥망성쇠를 보되 사실에 근거해서 결론을 내렸다라고 자기 스스로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행이 얼마나 크게 작용했는가라는 걸 미뤄볼 수 있고요. 사마천의 여행은 사마천이 사기를 문학적인 역사서로 만드는데 결정적인 작용을 합니다. 그 가운데 하나가 구런의 사당과 구런의 고향을 사마천이 탐방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영향을 미칩니다. 왜 그러냐면 구런은 지금까지 초나라 전국시대 때 말기에 초나라 시인이지 않습니까? 근데 망해가는 조국을 차마 자기 눈으로 볼 수 없다 해서 스스로 자결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사마천이 구런의 고향과 사당을 그 무덤을 보고 온 다음에 구런의 자결을 묘사한 이 한 장면 때문에 2000년 동안 논쟁이 벌어졌고 2000년 세월 동안 사마천이 보수적이고 유가 사상의 이데올로기에 찌든 학자들로부터 엄청난 비난에 시달립니다. 왜 그러냐?
사마천이 구론의 죽음을 어떻게 묘사했냐 그러면요. 회석, 자침, 명라, 이사라고 합니다. 회석은 돌을 품고 명라수에 스스로 가라앉아서 죽었다 라는 유명한 구절을 남깁니다. 저도 이 구절을 25년 동안 사기를 공부하면서 올해로 제가 30년째 됐는데 25년 동안 이 구절에 대해서 어떻게 오해를 가지고 있었냐면 그냥 명라수에 빠져 죽은 걸로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다른 역사책 여러분들 보시면 다 명라수에 빠져 죽었다고 돼 있어요. 우리가 흔히 빠져 죽었다 그러면 어디 높은 데서 풍덩 뛰어들어서 빠져 죽은 거잖아요. 심천이가 인당수에 몸 던지는 거하고 똑같단 말이에요. 빠져 죽은 거단 말이에요. 그런데 사마천은 돌을 품고 자침이 스스로 명라수에 가라앉아서 죽었다고 기록을 했어요. 그래서 자료를 뒤져보니까 이것 때문에 학자들이 사마천을 굉장히 많이 비난을 했습니다. 왜? 네가 봤냐? 왜? 구론하고 사마천하고 간격도 100년 넘어 차이가 난단 말이에요. 만약에 사기 이전에 다른 기록에 구론이 그렇게 죽었다라는 기록만 있어도 문제가 없죠. 그거 보고 이어받아서 기록을 한 거니까, 인용을 한 거니까. 그런데 이 기록이 사마천 사기에만 있단 말이에요. 구론이 자살한 건 맞는데 전부 다 그냥 자살했다로만 돼 있지 어떻게 죽었는지에 대해서는 장면 묘사가 없단 말이에요. 근데 사마천은 구체적으로 그렇게 묘사를 해놨어요. 그러니까 보수적인 학자들이 보지도 않고 네가 그걸 어떻게 알아?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사기 기록의 팩트를 의심하는 근거는 늘 이게 제시가 됐어요. 근데 저는 사마천 사기 기록이 맞다고 봅니다. 역사학자는 단순하게 팩트만 전달하는 학자가 아닙니다. 진실을 전달하려고 애쓰지 않는 학자는 역사학자가 아닙니다. 사서 속에 지나가는 과거 문헌 속에 남아있는 기록을 그대로 갖다가 인용을 해서 얼기설기 꽤 맞춰가지고 적당하게 결론을 내리는 이런 역사학적 공부 풍토는 이미 지나갔다는 얘기입니다. 역사학자는 분명히 자기 목소리를 내야 됩니다. 그러려면 그 팩트라고 하는 사실, 기록 이면에 감춰져 있는 진실을 찾아 나가기 위해서 애를 써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우리나라가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에 직면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을 때마다 역사학자들이 얼마나 진실에 가까이 다가가기 위해서 목소리를 냈는가를 반성해서 한번 돌이켜보면 정말 참담하기 짝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놈의 팩트라고 하는데 얽매여가지고 진실을 얼마나 많이 외면해 왔는가. 그러니까 선생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팩트가 다가 아닙니다. 기록은 누가 남기느냐? 승리한 자들이 대부분 다 남기기 마련이고 기록은 왜곡 추성입니다. 참으로 꺼내기도 힘들지만은 세월호가 가라앉고 있는 게 전부 다 팩트였습니다. 하루 종일 맨날 며칠 우리가 그 장면 보고 살았습니다. 팩트잖아요. 근데 트루스는, 진실은 어디가 있습니까? 아직까지도 그 진실이 오리무중 헤매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게 기자들이 됐든 지식인이 됐든 역사학자들이 됐든 간에 팩트 이면을 파헤쳐서 진실을 전달하려고 자기 영심을 걸고 노력을 해야만이 가짜 뉴스도 구별할 수 있고, 그죠? 공부도 참된 공부를 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사마천의 사기는 객관적 기록의 나열이 아닙니다. 철저하게 주관적인 책입니다. 이놈의 객관 때문에 우리나라 역사 교육이 망가졌습니다. 왜? 일제시대 때 식민사학이 남겨놓은 그늘입니다. 그리고 그 식민사학의 뿌리를 따지고 올라가면 제국주의 사관입니다. 제국주의 사관은 순위 실증주의로 대표되는 겁니다. 거기서 내세우는 논리가 뭔지 아세요? 기록이 없는 건 말하지 말라. 라는 겁니다. 두 번째, 역사엔 가정이란 없다. 다 이런 교육 받아, 이거 식민사학 교육 받아온 겁니다, 우리가. 끊임없이 의문하고 끊임없이 질문을 던져야만이 진실을 찾아갈 수 있다는 거죠. 25년 동안 저도 구론의 죽음에 대해서 그냥 풍덩 빠져 죽은 걸로 알고 있었어요. 그게 사기 전문가도 아니죠. 그거는 진짜 말도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기존의 학자들이 만들어 놓은 그 프레임에 걸려가지고 저도 헤어나질 못했던 거죠. 그래도 5, 6년 전에 사기 원문을 다시 꼼꼼하게 살펴보던 중에 해석 자침 명락이사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이거 완전히 다른 겁니다. 한번 영화 장면을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하나는 절벽에서 풍덩 뛰어드는 거하고 돌을 품고 강을 걸어 들어가서 스스로 가라앉아서 죽은 거하고는 미학적 측면에서 완전히 정말로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느 쪽이 진실에 가까울까? 문제는 그거죠. 그래서 저는 거꾸로
사마천이 묘사한 부분에 대해서 비판하는 사람들한테 저는 뭐라고 얘기하면, 그럼 너 같으면 어떻게 기록할래? 구론의 죽음을. 어떻게 기록할래? 명나수에 그냥 빠져 죽었다? 그거는 빠져 죽었다 그러면은 어디서 빠져 죽었으며 어떻게 죽었는가에 대한 것들을 책임은 면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구론의 죽음의 의미가 하나도 제대로 전달이 안 되는 겁니다. 구론은 어리석은 임금, 그 다음에 그 임금을 현혹시키는 간신배들, 그 다음에 망해가는 초나라, 이 모든 해안에 사로잡혀서 명나수를 거닐다가 어부와 대화를 나누고 세상이 온통 허랬는데 나만 맑고 세상이 온통 취했는데 나만 깨어있는데 내가 어떻게 살겠느냐 라는 유명한 명언을 남기고 죽습니다. 자결합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저는 사마천의 장면 묘사가 훨씬 진실에 가깝다는 거죠. 그리고 이 장면의 방점은 회석에 있습니다. 회석. 회석은 뭐냐 그러면 돌을 품었다는 얘기인데 대개 우리가 돌을 품고 자기 몸에 묶었다는 얘기거든요. 떠오르면 안 되니까. 깔아앉아야 되니까. 대개 포석이라고 기록했을 겁니다. 웬만한 사람 같으면 포옹한다 할 때 포자. 손수변이 들어가 있는. 근데 이 회석은 마음심이 들어가 있어요. 우리가 회한할 때 쓰는 그 회자예요. 회포를 푼다 할 때. 그러니까 초나라에 대한 회한이 잔뜩 담겨 있는 거야. 이 회석이라는 이 글자 하나에, 회자에. 그리고 두 번째, 제가 직접 갔다 왔어요. 명나수 직접 갔다 왔어요. 여기 명나수입니다. 그런 사당도 보고 왔어요. 결정적인 이유가 뭐냐? 사마천이 옳다라는 걸 제가 확인한 게 뭐냐? 뛰어내릴 만한 장소가 없어요. 뛰어내릴 만한 장소가 없습니다. 현장이 얼마나 중요한가라는 걸 아주 뼈저리게 제가 느낀 게 바로 이겁니다. 그죠? 이런 역사적인 장면을 사마천이 20살 그 감수성 예민할 때 다니면서, 그죠? 예. 감성과 이성을 조화시키는 그런 훈련들을 길렀습니다. 사마천의 여행에 주목한 것은 사마천 사후 1000년이 지난 송나라 때입니다. 잘 아시는 소철이라는 사람이 사마천 20살 때 여행에 첫 번째로 주목을 합니다. 그래서 사마천의 20세 장류가, 장류라는 건 뭐냐 하면 건장한 나이에 천하를 떠돌아다닌다, 그런 뜻입니다. 훗날 사기의 문장 품격 형성에 지대한 영향을 주었다라고 평가를 합니다. 소철이. 그러면서 항우봉기는 대량성의 여태를 비롯해서 초안의 치열한 전장을 직접 보지 않았다면 나올 수 없는 명편이다. 그렇죠? 사마천이 직접 전쟁터를 다 일일이 다녔기 때문에 전쟁에 대한 묘사가 그만큼 사실적이었다라는 얘기죠. 사마천 20살 이 여행은 사마천의 사기의 성공으로 직결됩니다. 사마천은 여행을 통해서 현실과 접촉하고 민중들의 생활을 직접 체험하게 되고, 그 다음에 수많은 사람들과 인적 교류를 하게 되고, 또 죽고 없는, 그죠? 역사적 인물과의 교감. 이게 역사들은 죽은 사람과의 대화입니다. 제가 중국을 다니면서 하는 90%는 다 무덤 찾아다니는 일입니다. 남의 무덤 찾아다니는 일입니다. 그 다음에 산천 유람도 자연스럽게 다니면서 하게 되겠죠. 그렇게 해서 책에서 배운 이성과 그 다음에 이 여행을 통한 감성이 좋아하는 그런 경험을 동시에 갖추게 됩니다. 뭐 굳이 사마천의 20살 여행의 동기를 얘기를 하자면은 저렇게 한번 요약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만 조금 딱딱합니다. 그죠? 다만 제일 마지막, 저는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마천의 궁영이 사기의 깊이를 결정했다면, 사마천은 궁영이라고 하는 치욕스러운 형벌을 자청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저는 사기의 내용이 깊어졌다고 봅니다. 사마천의 여행은 사기의 넓이를 결정했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렇게 해서 사마천이 복잡하고 방대한 3000년 중국사를 어떻게 기술할 것인가라고 하는 그 고민을 이 여행을 통해서 그걸 저는 출로를 모색하는데 성공했다.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여행이 결정적인 역할을 했을 것이다. 요거는 좀 알아두시면 좋을 겁니다. 여행 방법과 목적이 있죠. 간단하게 요약을 하면 그렇습니다. 첫 번째, 보는 거죠. 그죠? 관찰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탐, 연구를 해야 됩니다. 그죠?
세 번째는 방문을 해야죠. 그죠? 고적과 유물을 조사하고 모르면 물어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사마천 사기에 보면은 그 민간에 떠돌아다니는 노래들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민간의 속어, 심지어 욕도 들어가 있습니다. 이게 다 어디서 나오냐 그러면 여행을 통해서 다 길어 올린 소중한 보물들입니다. 그래서 뜻을 넓히고 견문을 늘리며 배움을 심화시키는 방법으로 여행을 활용할 수 있겠다. 사마천의 20살 여행의 결과는 당연히 안목이 넓어지죠. 2, 3년간에 걸친 그것도 지금은 죽고 없는 역사적 인물과의 무언의 대화를 통해 가지고 자기 지식과 결합을 시킴으로써 안목이 넓어질 수밖에 없다. 그 다음에 학식이 증장될 수밖에 없겠죠. 세 번째, 민중의 생활을 직접 체험함으로써 사회적 이해도가 깊어지고 그 다음에 뜻이 깊어집니다. 자기 정조라고 얘기합니다. 그걸 정조가 둬야 되고 인간적 품격과 학술 수양을 한 차원 높이는 그런 계기로 작용을 했고 이것이 결국은 사기의 밑거름이 되었고 사기라고 하는 저장의 꽃송이를 하나하나 따가는 과정이 사마천 여행으로서 완성이 됐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네요. 시간 되는 데까지 사마천 여행과 관계되어 있는 명장면들을 보시겠습니다. 한자가 좀 어렵죠. 과하교입니다. 과하교. 과자는 가랑이라는 뜻입니다. 가랑이 밑다리. 그죠? 명장 한신이 젊은 날 건달들하고 시비가 붙었을 때 싸우기 싫다고 하니까 건달들이 가랑이 밑을 기어가라 라고 얘기합니다. 한신이 큰 뜻을 품은 한신이 사소한 시비에 휘말리지 않으려고 건달들이 가랑이 밑을 기어가는 치욕을 견딥니다. 건달들의 가랑이 밑을 기는 치욕이라는 유명한 사자성어인 과지욕이 여기서 탄생합니다. 얼마나 재밌습니까? 이 과지욕이라고 하는 이 장면은 그 이후로 수천 년 동안 영화, 문학작품에 아주 지대한 영향을 미칩니다. 영감을 줍니다. 그렇게 해서 건달 영화에 많이 나오죠. 초록물고기인가 하는데 보면은 이 과지욕이 뭘로 바뀌냐 그러면 구두를 핥아라든지 이런 걸로 다 나와요. 그게 다 과지욕에서 나오는 겁니다. 사마천은 한신의 고향을 직접 찾아가서 고향 사람들로부터 한신의 젊은 날 이 이야기를 전해 듣고 한신의 일대기에 기록을 합니다. 한신의 고향 골목 한 귀퉁이에 서 있는 그당 옛날에 여기 다리가 있었어요. 과학교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사기를 모르고 가면은 그냥 지나가는 겁니다. 제가 2차례 여기를 갔다 왔는데 여기 사람들도 몰라가지고 제가 이렇게 사진 찍고 있으면 뭐로 저걸 찍지? 그런다고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장량입니다. 장량이 태공병법을 읽고 있는 장면인데 아까 장량도 그렇지만 여기 장량도 잘 보시면 장량이 곱상하게 생겼어요. 그죠? 이쁘잖아요. 여자처럼 생겼어요. 왜 그러냐? 사마천이 장량의 일대기를 유후세가에서 기록하면서 장량에게 슬며시 사과하는 대목이 나와요. 장량에 대해서 오해했다 그러면서. 왜 그러냐? 장량이 아까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창의 역사라고 하는 킬러를 사가지고 진시황을 암살하려고 했잖아요. 그리고 또들이 수배령을 받아가지고 도망자 신분이 돼서 돌아다닙니다. 그러니까 사마천은 장량이 굉장히 사나이답고 우락부락하고 막 수염 막 기르고 이런 남자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한나라 초기 공신들을 모셔놓은 사당에 가서 장량의 초상화를 보고 난 다음에 아이고 내가 잘못 알았네 하고 대목이 나옵니다. 보니까 장량이 여자처럼 피부도 곱고 이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장량의 일대기를 좀 더 깊이 있게 공부를 해보니까 장량이 왜 얼굴이 곱상하고 피부도 곱고 이쁘냐? 장량이 젊은 날부터 병약해서 잔병이 많고 약해가지고 자기 나름대로의 양생술을 씁니다. 그래서 수련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벽곡이라 그래가지고 곡기도 끊고 기도도 드리고 뭐 오늘날 그러면 기공체조도 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기공 같은 걸 잘하면 단전호흡 이런 걸 잘하면 피부가 사실 고와진답니다. 그래서 평생을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장량이 여자처럼 고운 얼굴을 하고 있었다라는 걸 찾아냅니다. 이게 장량 사당을 안 갔더라면은 알 수 없는 거죠, 그죠?
여기가 홍문이라고 하는 곳입니다. 홍문은 유방과 항우의 운명을 바꾸는 유명한 술자리가 벌어졌던 장소입니다. 이 술자리에서, 그래서 홍문연이라는 건 홍문에서 벌어진 술자리, 그런 뜻입니다. 연회라고 하잖아요. 그죠, 우리가. 이 홍문연에서 항우가 유방을 죽이지 못함으로써, 살려줌으로써 두 사람의 운명이 바뀌는 결정적인 계기가 됐습니다. 여기가 바로 그 홍문연의 장소입니다. 사마천 사기에는 킬러들에 대한 기록이 있습니다. 그게 자객열전이에요. 킬러들의 기록. 오늘날로 테러리스트들입니다. 주요 요인들을 암살하려고 하는, 또는 암살에 성공했거나 실패했던 인물들에 대한 5명의 자객들에 대한 기록이고, 그 가운데서도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절반 가까이를 차지하는 자객이 누구냐 그러면 형가라고 하는 자객입니다. 아까 제가 진시황이 3차례의 암살 위기를 넘겼다 그랬죠. 그죠? 첫 번째 진시황을 암살하려고 했던 유명한 자객입니다. 이 형가가 진시황을 암살하기 위해서 길을 떠나면서 역수가라고 하는 강을 건너갑니다. 역수라고 하는 강을 건너가면서 노래를 불러요. 그게 역수가입니다. 바람은 차고, 바람 소리 솟으라고 역수는 차구나. 장부 한 번 가면은 다시 오지 못하리. 아주 간단한 노래입니다. 그러니까 죽을 걸 알고 가는 장부의 자객의 심정을 바람과 차가운 역수에다가 대비시켜가지고 부른 노래입니다. 이게 천하의 아주 유명한 역수가라고 하는 노래거든요. 지금 보고 계시는 장면은 역수가, 여기가 역수입니다. 이런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강소성 절강상에 가면은, 소주 항주에 가면은 오나라 월나라 유적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5월 춘추, 5월 동주, 와진상담, 이게 다 그쪽에서 비롯된 유명한 고사성어들입니다. 사마천 이쪽 지역을 직접 자기 발로 밟고 다님으로써 5월 정패의 역사를 굉장히 생생하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요 자객들에 관한 자객열전은 중국 문화와 영화 예술 분야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그 가운데 자객열전 가운데서 섭정이라고 하는 자객을 대상으로 해서 주제로 삼아가지고 만든 유명한 영화가 대자객이라고 하는 영화입니다. 홍콩에서 만들어진 영화인데, 이 배우가 아주 유명한 배우입니다. 왕우라고 하는 배우고, 외파리 시리즈로 유명한. 저보다 젊으시네. 홍콩 영화에서 외파리 시리즈 왕우 하면은 홍콩 영화의 한 획을 긋는 인물입니다. 그 왕우가 주인공이 돼가지고 나온 영화가 대자객이라는 영화인데, 자객 섭정을 주인공으로 해서 만든 영화입니다. 이게 왜 이 영화가 왜 유명하냐 그러면, 중국 홍콩 영화, 그 당시엔 대륙은 영화 볼 것도 없었어요. 홍콩 영화가 대세였잖아요. 홍콩 영화 사상 최초로 100만 달러를 돌파한 영화입니다. 오늘날 얘기하면 1000만 관객을 돌파한 영화예요. 그게 사기 자객열전에서 나온 인물입니다. 마지막으로 사기의 팩트 문제에 대해서 늘 시비가 많았습니다. 그 가운데 가장 대표적인 게 아까 보셨던 진시황 무덤에 관한 기록입니다. 사마천은 진시황 무덤을 아주 상세하게 묘사했어요. 진시황이 여산에다가 자기 무덤을 쌓는데 70만 명을 동원해가지고 무덤을 축조하면서 지하로 우물 3개 팔 깊이만큼 땅을 파고 들어가서 그 지하에다가 무덤을 조성을 했는데, 가운데에다가 관을 두고 시신을 두고, 무덤 바닥에다가는 천하 형세도를 만들고, 무덤 천장에다가는 별자리를, 천문도를 만들었다. 그리고 문무백관의 용, 인형이죠. 백마용 같은 문무백관의 용들을 전부 다 집어넣고, 천하의 온갖 진귀한 보물들을 다 그 안에다가 부장을 하고, 그 위에 흙을 씌우고 다시 그 위에다가 청동으로, 동을 녹인 샘물로 완전 밀봉을 합니다. 그리고 3중으로 된 문을 설치합니다. 그리고 누군가 외부에서 침입자가 있으면은 기관을 통해 가지고 자동으로 발사되는 화살이 자동으로 발사돼서 침입자를 막았고, 실내의 조명은 인어기름으로 불을 밝혔다.
그리고 마지막 공사에 참여했던 사람들은 안에다 가두고 바깥에서 문을 잠궈서 전부 다 생매장시켰다.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아, 이놈의 기록 때문에 또 사마천이 2000년 동안 시달립니다. 네가 봤냐? 그죠? 이게 보지 않고서는 나올 수 없는 대목입니다. 그래서 늘 학자들이 사마천은 상상력을 발휘했다 이거예요. 진시황 무덤에 관한 하는. 이 진시황 무덤에 관한 진시황 무덤 내부에 관한 기록을 바탕으로 해서 만든 영화가 미이라 3입니다. 헐리우드에서 만든 영화예요. 미이라 3입니다. 가서 한번 보세요. 보면은 그 밑에 기관 장치 나오고 뭐 막 자동으로 화살도 날라오고 막 합니다. 이게 다 이 기록이에요. 사마천 사기 기록이에요. 늘 시달렸어. 왜? 사기 이전에 진시황 무덤에 관한 기록이 다른 기록이 있으면 문제가 없는데 사기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욕하기도 딱 좋아요. 그죠? 예. 비난하기도 딱 좋습니다. 그런데 80년대 후반에 중국의 고고학자들하고 역사학자들이 사기 진시황 무덤에 관한 기록 가운데 한 대목에 주목을 합니다. 그게 뭐냐 그러면 바닥에다가 천하 형세도를 만들었다고 했죠. 지도를, 천하 지도를 만들었는데 강과 바다와 하천은 수은을 흘려보냈다. 라고 하는 대목이 있습니다. 아까 동을 녹인 샘물로 완전 밀봉시켰잖아요. 그러니까 안에가 진공 상태예요. 진공 상태에서 수은은 액체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그래서 강하고 바다, 하천은 액체니까 요게 기관 장치를 이용해 가지고 흘러다니게 만든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은 요 수은 대목에 주목을 한 거야. 그래서 외국 서양의 유럽에 있는 독일을 비롯한 유럽 학자들의 화학자들의 도움을 빌려 가지고 진시황 봉토에 대한 수은 함유량 측정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진시황 무덤을 덮고 있는 진시황 무덤은요 외부에서 가져온 흙입니다. 이게 중국 역사상 최초로 봉분을 만든 황제입니다. 그 전까지 하면 중국의 권력자들의 무덤은 봉분이 없어요. 평지입니다. 그럼 오늘날 나와 있는 봉분들은 후대에 나중에 잘 살피라고 잘 눈에 띄라고 후대에 갖다 올려놓은 봉분들이지 진시황 이전까지만 해도 권력자들은 봉분이 없습니다. 진시황이 최초입니다. 그런데 원래 있던 산 같은 걸 깎아가지고 무덤을 만든 게 아니고 평지에다가 산처럼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릉위산이라고 합니다. 릉을 산으로 만들었다. 그리고 이게 수나라, 당나라 때 가면은 이산위릉이 됩니다. 아예 산 자체를 무덤으로 만들어요. 어쨌든 자 외부에서 가져온 흙이잖아요. 그래서 다른 지역의 진시황 무덤을 덮고 있는 흙 말고 다른 지역에 있는 흙들의 샘플, 흙 속에 포함되어 있는 화학 성분을 이제 조사한 겁니다. 그리고 진시황 봉분 제일 표면부터 시작해가지고 이 장치를, 기계 장치를 넣어가지고 표면 아래 30cm의 흙, 1m의 흙 이렇게 쭉 내려갈 수 있는 데까지 내려가가지고 흙을 샘플링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그 흙 속에 포함되어 있는 순 함유량을 조사를 했어요. 그래서 세상을 깜짝 놀랄만한 결과가 나왔습니다. 진시황 봉분 중심에 해당되는 지역의 순 함유량이 다른 바깥 지역, 바깥 겉부분에 있는 순 함유량에 비해서 400배 내지 500배가 높게 나타났습니다. 동심원이에요. 여기가 제일 짙게 나타나고 점차 옅어지는 형태로 나타났습니다. 저는 그 보고서를 보고 정말 까무라칠 만큼 놀랐어요. 왜냐 그러면 저도 마땅히 대답할 방법이 없었거든요. 저게 거의 사마천의 상상력에 의한 기록이라는 걸 믿지 않을 수가 없잖아요. 보지 못한 상황에서는. 그런데 수은함유량 조사 때문에 사마천 사기 기록이 거짓말이 아니다라는 게 판명이 됐습니다. 그리고는 일반인들은 얼마나 좋아했냐 그러면 진시황 무덤이 독을 당하지 않았다는 게 확인이 됐어요. 왜? 누군가가 파고 들어가서 구멍이 나오면 저기 2000년 세월 동안 수은이 다 날아가거나 조금만 남아있어야 되거든. 그래서 독을 당하지 않았다. 얼마나 중요한 기록입니까? 그러니까 사마천이 진시황 무덤을 직접 탐방한 건 말할 것도 없고 그 무덤에 관한 기록을 구하기 위해서 무던 애를 써서 그 기록을 입수했던 걸로 현재 보입니다. 사마천의 공부에서 여러분들한테 여행을 통해서 사마천이 사기의 완성을 위해서 어떤 것들을 얻어냈는가
그리고 여행이 얼마나 중요하게 작용을 했는가라는 부분을 몇 가지 현장 사례를 통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사마천 사기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문학적 역사서요, 역사적 문학서라고 하는 위대한 별칭을 얻게 됐고, 그걸 고상하게 표현하면 팩트와 픽션의 경계를 허문 역사책이기도 합니다.